그날 저는 손자 신발 속에서 작은 쪽지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종이를 펼치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도망갈 준비해. 7살 아이 신발 속에 왜 이런 쪽지가 들어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아이는 아빠 집만 다녀오면 신발을 숨겼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한참 뒤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빠 집 다녀온 날이면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저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멈추게 됩니다. 부엌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다가도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그 소리만 들리면 저는 그쪽을 바라보게 되더군요. 할머니, 다녀왔어. 아이 목소리는 늘 짧고 가벼웠어요. 인사치레처럼 툭 던지듯 말하고는 아이는 곧장 신발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어요. 아이가 돌아오면 반갑고 괜찮아 보이면 다행이고 배는 고프지 않은지 확인하는 것이 제 일과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날따라 왜인지 시선이 아이 손에 머물렀습니다. 신발을 벗은 아이가 몸을 낮췄어요. 신발장 쪽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아이는 신발장 문을 열지 않았어요. 대신 허리를 굽혀 신발장 아래, 바닥과 신발장 틈 사이의 좁은 공간에 신발을 밀어 넣기 시작했습니다. 툭! 낮고 짧은 소리가 났어요. 신발이 틈 안으로 사라지고 나자 아이는 잠깐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거실로 걸어 들어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신발장이 꽉 차 있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 옆에 공간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이는 보이지 않는 곳에 손을 집어넣어야만 찾을 수 있는 곳에 신발을 밀어 넣었어요. 저는 외할머니입니다. 딸이 이혼을 한 건 1년 조금 넘은 일이에요. 결혼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저는 절반도 못 들었을 거예요. 딸은 웬만해서는 말을 안 하는 아이였으니까요. 그저 어느 날 짐을 싸들고 손자를 안고 들어오던 그날의 얼굴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지치고 창피하고 그러면서도 애써 괜찮은 척하던 얼굴이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들어오라고 했고 밥 먹으라고 했고 씻으라고 했어요.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요. 그 후로 이 집에는 셋이 살게 되었습니다. 저와 딸 그리고 7살짜리 외손자. 아이 이름은 도연이에요. 눈이 크고 말이 없는 편이고 혼자서 잘 노는 아이였어요. 이혼을 하더라도 아이에게는 아빠가 있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아빠 집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딸과 전 남편 사이에 합의가 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빠 집에 다녀오는 날은 언제나 정해져 있었어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주 같은 요일에 다녀오고 같은 시간에 현관문이 열리고 같은 인사를 하고 같은 얼굴로 들어오던 아이가 그날은 신발을 숨겼어요.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딱히 뭐라 말할 수 없는 느낌이었어요. 그냥 오늘은 피곤했나 보다. 아빠 집에서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보다. 그 정도로 마음을 정리하고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현관을 볼 때마다 마음이 이상해졌어요. 신발장 아래 그 좁은 틈이 눈에 밟혔습니다.
아이가 신발을 그쪽으로 밀어넣던 그 작은 손이 자꾸 생각났어요. 어른들의 세계에서 아이들은 언제나 가장 먼저 무언가를 느낍니다. 말로 표현하지 못하더라도 몸이 먼저 반응하지요. 저는 그걸 알면서도 그날만큼은 그냥 넘기고 싶었어요. 하지만 마음이 그걸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밤 이불 속에서 오래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왜 그랬을까가 아니라 아이가 그렇게 하도록 만든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했어요. 그 두 질문 사이의 거리가 사실은 아주 멀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어요. 아이들은 이상한 버릇이 생기기도 하고 자기만의 작은 의식 같은 것을 만들기도 하니까요. 신발 정리를 이상한 방식으로 하는 것도 그런 종류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그냥 두고 봐야지 하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도 같은 일이 반복되었어요. 아빠 집 다녀온 날, 현관문이 열리고 짧은 인사가 들리고 아이가 신발을 벗고 그리고 신발장 아래 틈으로 신발을 밀어 넣었습니다. 그 동작이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해오던 것처럼 아무 망설임 없이 아이는 신발을 그 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내내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저는 아이 방에 들어가 그냥 아무렇지 않게 신발 이야기를 꺼내보려 했어요. 하지만 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모습을 보니까 괜히 건드렸다가 마음에 상처를 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또 참았어요. 그런데 며칠 뒤 저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아이가 신발을 숨기는 날은 항상 정해져 있었습니다. 아빠 집 다녀온 날에만 정확히 그날에만 그 행동을 했어요. 다른 날에는 신발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유치원 다녀온 날에도, 동네 놀이터 다녀온 날에도, 마트 다녀온 날에도 신발은 제자리에 가지런히 놓였어요. 오직 아빠 집 다녀온 날에만 그 틈으로 신발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아이가 신발을 숨기고 난 뒤에는 꼭 현관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거실로 들어오면서도 잠깐 뒤를 돌아보고 소파에 앉아서도 현관 쪽으로 시선이 갔어요. 마치 누군가가 따라올까봐 살피는 사람처럼요. 아이는 7살이었습니다. 7살짜리가 누군가 따라오는지 확인해야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 생각을 오래 붙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아이는 혼자 일어났어요. 저는 늦게까지 잠이 잘 안 오는 편이라 거실에 앉아 있다가 아이 방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복도에 발소리가 났고 아이는 현관으로 걸어갔어요. 저는 일어나서 살며시 복도 쪽을 봤습니다. 아이는 신발장 아래 틈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신발을 꺼내 들었습니다. 꺼낸 신발을 들고 잠깐 서 있더니 아이는 신발을 현관문 바로 앞 바닥에 나란히 놓았어요. 코가 현관문을 향하도록 언제든 발을 집어넣으면 바로 신고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아이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아이가 사라진 복도를 바라보다가 현관에 나란히 놓인 신발을 내려다봤어요. 작고 하얀 운동화였습니다. 앞코에 별 모양 스티커가 붙어 있는 도연이가 좋아하는 신발이었어요. 그 신발이 현관문 앞에 놓인 채로 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서서히 무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아직은 무엇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버릇이 아니라는 것만큼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이가 뭔가를 두려워하고 있구나. 그 생각이 잠자리에 들어서도 사라지지 않았고 다음 날 아침 눈을 뜰 때까지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저는 아이 신발을 한번 제대로 닦아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유치원을 다니다 보니 신발이 금방 더러워지더군요. 특히 앞코 부분이 흙이 묻는 일이 많아서 저는 신발을 들어 물걸레로 닦기 시작했어요. 한 짝을 다 닦고 나서 다른 짝을 들었을 때였습니다. 뭔가 걸리는 느낌이 났어요. 신발 안쪽에 손을 넣어보니 종이 같은 것이 만져졌어요. 얇고 부드러운 종이였습니다. 접혀 있었어요. 저는 잠깐 손을 멈췄습니다. 아이가 장난으로 뭔가를 넣어 놓은 건가 싶기도 했어요. 아이들은 가끔 이상한 것들을 신발이나 가방에 넣어 다니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손끝에 느껴지는 느낌이 묘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종이를 꺼냈습니다. 작게 4번 접혀 있는 하얀 메모지였어요. 저는 잠깐 그것을 손에 쥔 채 바라봤습니다. 펼쳐야 할지 말아야 할지 잠시 망설였어요. 아이 물건이니까 그냥 두어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며칠 전부터 아이 행동이 너무 마음에 걸렸던 터라 결국 손이 움직였습니다. 종이를 천천히 펼쳤어요. 그리고 그 안에 적힌 문장을 봤습니다. 도망갈 준비해. 5글자짜리 짧은 문장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문장 앞에서 한동안 꼼짝을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뜻인지 얼른 이해가 안 되었어요. 그냥 눈앞에 글자가 보이는데 그 의미가 머릿속에서 자꾸 미끄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다시 천천히 읽었어요. 도망갈 준비해. 아이 글씨가 아니었어요. 아이 글씨는 크고 삐뚤삐뚤해요. 아직 한글을 배우는 중이라 받침 있는 글자는 종종 틀리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 글씨는 달랐습니다. 반듯하고 작았어요. 어른이 쓴 글씨였습니다. 누군가 이 종이를 아이 신발 안에 넣어준 것이었어요. 저는 종이를 다시 천천히 접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발 안에 다시 넣었어요. 아이에게 바로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확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걸 수도 있다. 혹은 다른 맥락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들이 마음속에서 서로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손이 계속 떨렸어요. 신발을 닦던 손이 서로 다른 생각들을 붙들고 있으면서도 멈추지 않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신발을 제자리에 두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한 잔 마셨어요. 물이 목으로 넘어가는 동안에도 그 5글자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도망갈 준비해. 누가 이 말을 아이에게 쓴 것인지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짐작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짐작과 확인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잘못 건드렸다가는 아이가 그 사이에서 더 힘들어질 수도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날 하루 내내 아이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장난감을 만지고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봤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아이가 무언가를 안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혼자 들고 있기엔 너무 어리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무언가는 아이 혼자 감당하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딸은 야근이 있어서 늦게 들어온다고 했고, 저는 도연이와 단둘이 집에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아이가 소파에 앉아 그림책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옆에 앉았습니다. 그림책 내용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다가 자연스럽게 말을 꺼내보려고 했어요. 아이가 경계심을 갖지 않도록 편안한 분위기에서 물어봐야 했습니다. 도연아? 응. 요즘 신발 왜 저기 숨겨? 아이가 그림책에서 눈을 들었어요. 저를 바라봤습니다. 잠깐이었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는데 그 눈빛에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작게 말했어요. 숨겨야 돼. 단정 짓듯 말했어요. 당연하다는 듯이, 그건 그냥 해야 하는 일이라는 듯이 말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시 물었어요. 왜? 아이가 입술을 꾹 깨물었어요.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찾으면 안 돼. 누가 찾으면 안 돼? 아이는 그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그림책 쪽으로 다시 내리려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저는 기다렸습니다. 재촉하지 않았어요. 아이가 스스로 말할 수 있을 때까지 그냥 옆에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다 아이 입에서 말이 나왔습니다. 신발 없으면 못 데려가.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아이는 신발을 숨겨야 한다고 배웠던 거예요. 신발이 없으면 데려갈 수 없다고, 그러니까 신발을 아무도 못 찾는 곳에 넣어두어야 한다고. 누군가 그렇게 아이에게 말했던 거예요. 누군가 7살짜리 아이에게 신발을 숨기는 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그림책을 다시 펼쳤어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요. 하지만 저는 아이 손이 살짝 떨리는 걸 봤습니다. 종이 위에 얹힌 아이 손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아이 옆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괜찮다고도 걱정하지 말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 말들이 오히려 아이를 더 무겁게 만들 것 같았으니까요.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 그것이 제가 그 순간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잠시 뒤 아이가 그림책을 덮었어요. 그리고 제 쪽으로 몸을 약간 기댔습니다. 말은 없었어요. 그냥 제 팔 쪽으로 조금 가까워졌을 뿐인데 그 작은 움직임이 저를 아프게 했어요. 아이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걸 혼자 들고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아빠 집에 다녀올 때마다 이 아이는 신발을 숨겼어요. 그리고 밤마다 신발을 꺼내 현관문 앞에 놓았어요. 아무도 모르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서 그 일을 반복하고 있었어요.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을지 저는 감히 다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딸이 들어올 때까지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재우고 나서 거실에 앉아 어둠 속에서 그 말을 자꾸 되새겼어요. 신발 없으면 못 데려가. 이 말을 가르쳐 준 사람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은 아이가 데려가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 그 사실이 저를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딸이 들어왔어요. 현관문 여는 소리가 났을 때 저는 부엌 불을 켜고 물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딸이 야근하고 오면 항상 따뜻한 것 한 잔 마시고 자는 편이었으니까요.
딸이 가방을 내려놓고 코트를 걸었어요. 그리고 부엌에 서 있는 저를 보더니 조금 놀란 눈으로 말했어요. 엄마 아직 안 잤어? 응. 저는 컵에 물을 따랐습니다. 딸이 식탁에 앉았어요. 잠깐 말이 없었어요.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컵을 딸 앞에 밀어놓고 자리에 앉았어요. 그러다 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응. 딸이 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그리고 잠시 그것을 내려다보다가 물었습니다. 혹시 애 아빠 집에서 무슨 일 있었어? 저는 그 말에 바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딸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물어보지 않아도 아이의 무언가가 달라졌다는 걸. 도연이가 요즘 이상하더라고. 딸이 천천히 말했어요. 아빠 집 다녀오고 나면 뭔가 좀 다른 것 같아. 말도 별로 없고. 자려고 누웠는데 자꾸 뒤척이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천천히 이야기했어요. 신발을 숨기는 것, 밤에 신발을 꺼내 현관문 앞에 놓는 것, 신발 안에서 발견한 종이, 그리고 아이가 했던 말. 신발 없으면 못 데려가. 딸이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컵을 감싸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딸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게 딸의 방식이에요. 충격을 받았을 때 딸은 오히려 조용해지거든요. 아무것도 뱉지 않고 그냥 속으로 삼키는 거예요. 이혼하던 그날도 그랬어요. 짐을 싸들고 들어오면서도 울지 않았고 제가 밥 먹으라고 해도 그냥 앉아만 있었어요. 뭔가 물어봐도 짧게 대답하고 정작 자기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얼마나 많은 것을 혼자 삼켜왔는지 저는 다 알 수 없었어요. 그런 딸이 그날 밤 식탁에 앉아서 컵을 두 손으로 쥔 채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 딸이 말했어요. 확실히 확인해야겠다.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저는 알고 있었어요. 딸도 짐작하고 있었지만 짐작만으로는 움직일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증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증거를 어떻게 얻을 것인지 그것이 문제였어요. 아이를 앞세워 캐물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아이는 이미 충분히 무거운 것을 들고 있었습니다. 애한테 더 물어보지는 말자. 딸이 말했어요. 걔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 것도 아니고. 더 물어봐서 좋을 게 없어.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와 딸은 오래 이야기했어요. 서로 말이 많지는 않았지만 식탁에 마주 앉아 오랫동안 생각을 나눴습니다. 차가 식어가는 컵을 사이에 두고 우리 둘은 아이를 어떻게 지켜야 할지를 천천히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날 때 딸이 낮게 말했어요. 엄마, 나 좀 알아볼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딸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피곤함이 사라진 자리에 무언가 단단한 것이 들어와 있었어요.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이 그 눈빛 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샀습니다. 확인해야 했습니다.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했어요. 짐작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짐작은 그냥 마음속에서 맴도는 것일 뿐이에요. 그것으로는 아이를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날 마트에 갔어요. 딸과 이야기를 나눈 뒤였습니다. 녹음기를 사러 간다는 말은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장 보러 간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전자제품 코너 앞에 서서 한참을 봤어요. 어떤 것이 좋을지, 어떤 크기가 아이 가방에 들어갈 수 있을지 생각했습니다. 손바닥만 한 작은 녹음기를 골랐어요. 가볍고 납작한 것이었습니다. 버튼도 단순했어요. 전원을 켜고 녹음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계산을 하고 나오면서 저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이게 맞는 일인가 싶기도 했습니다. 아이 모르게 녹음기를 넣는다는 것이 아이에 대한 예의에 어긋나는 건 아닌지 잠깐 망설였어요.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이는 아직 7살이에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스스로 말하기 어려운 나이예요. 어른이 먼저 알아야 아이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딸에게 녹음기를 보여줬어요. 딸은 아무 말 없이 그것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제 넣을 거야? 내일 유치원 가는 날 가방에 넣어두면 돼. 딸이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아빠 집 가는 날도 같이 들고 가잖아. 거기서도 녹음이 되겠네.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 가방 안쪽 주머니는 지퍼가 달려 있어요. 평소에 아이가 잘 열지 않는 칸이었습니다. 그쪽에 녹음기를 넣어두면 아이가 눈치채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 아이가 세수를 하는 동안 저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안쪽 주머니를 열고 녹음기를 집어넣었어요. 지퍼를 닫았습니다. 가방을 제자리에 내려놓고 나서 저는 손을 한번 마주 쥐었습니다. 이게 맞는 방향이기를 바랐어요. 아이가 세수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할머니 가방 어딨어? 여기 있어. 저는 아무렇지 않게 가방을 건네줬습니다. 아이는 가방을 메고 현관으로 갔어요. 신발을 신고 문을 열었어요. 다녀올게요. 짧은 인사였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저는 한동안 그 문을 바라봤습니다. 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넣었어. 딸한테서 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알았어. 오늘 하원하고 나면 바로 확인하자. 저는 그날 하루 내내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어요. 아이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그리고 녹음기 속에 담긴 것이 제 짐작과 다르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아이가 신발을 숨기게 만든 무언가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요. 그날 저는 아이가 돌아올 시간이 가까울수록 부엌과 거실 사이를 자꾸 오갔습니다. 앉아 있으면 일어나고 싶고 일어서면 어디 기대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결국 저는 창가에 서서 골목 쪽을 내다봤습니다. 아이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이면 그나마 마음이 놓일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이가 보이고 나서도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았어요. 오늘 하루 아이가 어떤 말을 들었는지 그것이 여전히 마음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녹음기 속에 무엇이 담겨 있을지 저는 이미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돌아왔어요. 가방을 메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도연이 얼굴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다녀왔어. 저는 웃으며 맞았어요. 그래 왔어. 손 씻고 와. 아이는 가방을 내려놓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저는 아이가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뒤 가방을 들었어요. 안쪽 주머니 지퍼를 열고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이어폰을 꽂았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에는 별소리가 없었어요. 아이가 버스를 타는 소리, 아이들 웅성거리는 소리, 유치원 현관에서 신발 갈아 신는 소리 같은 것들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실 소리가 들렸어요. 선생님 목소리였습니다. 얘들아, 오늘은 색종이로 뭘 만들어 볼까요? 아이들이 왁자지껄하게 대답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이 목소리도 아주 작게 섞여 들렸어요. 저는 눈을 감고 들었습니다. 유치원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선생님은 아이들을 다정하게 대하고 있었고 도연이도 대화에 끼어들며 짧게 대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점심 먹는 소리, 낮잠 시간에 조용한 소리, 그리고 하원 준비를 하는 소리가 차례로 들렸어요. 그러다 한 장면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선생님이 도연이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도연아, 왜 그래? 오늘 좀 힘들어? 잠깐 침묵이 있었어요. 그리고 도연이 목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아니요. 선생님이 다시 말했어요. 천천히 해도 돼. 괜찮아. 네. 도연이 대답이 너무 작았어요. 듣는 저도 모르게 손이 이어폰 쪽으로 갔습니다. 선생님은 도연이를 다그치지 않았어요. 그냥 옆에 앉아서 천천히 기다려주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이 짧게 지나갔어요. 저는 재생을 멈추고 잠깐 눈을 떴습니다. 문제는 유치원이 아니었어요. 선생님도 아이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느끼고 있었지만 유치원 안에서 아이를 다독이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겠지요. 진짜 문제는 유치원 밖에 있었습니다. 저는 이어폰을 잠깐 빼고 숨을 골랐어요. 방 밖에서 아이가 텔레비전을 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웃음소리도 들렸어요.
지금 이 순간 저 아이는 웃고 있는데 저는 이 방 안에서 아이가 어떤 말을 듣고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 간극이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아이는 웃을 수 있는 아이예요. 즐거운 것을 보면 웃고 재미있는 것을 보면 소리를 내는 아이예요. 그런데 그 웃음 뒤에 아이가 혼자 들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이어폰을 꽂았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하원 이후의 소리가 남아 있었어요. 아이가 무사한 것은 알았어요. 하지만 유치원에서 녹음된 소리를 다 듣고 난 뒤에도 제 손은 계속 이어폰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진짜 확인해야 할 소리는 아직 남아 있었으니까요. 하원 이후 아빠 차에 탄 뒤의 소리가요. 저는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어요. 그리고 재생 버튼을 다시 눌렀습니다. 선생님이 아이를 다독이는 그 짧은 장면이 자꾸 마음에 걸렸어요. 선생님 눈에도 도연이가 달라 보였던 거겠지요. 말은 않지만 뭔가를 안고 있는 아이라는 걸 매일 보는 사람은 느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걸 이제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로서 매일 같이 있으면서도 이 아이가 혼자 무엇을 들고 있었는지 다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 생각이 가슴 한쪽을 눌렀습니다. 녹음기를 계속 들었어요. 하원 준비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들이 가방을 매는 소리, 선생님이 하나씩 이름을 부르는 소리, 현관에서 신발을 갈아 신는 소리가 이어졌어요. 그리고 잠시 뒤 차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 문이 닫혔어요.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낮고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아이 아빠 목소리였어요. 오늘 어땠어? 도연이가 짧게 대답했어요. 그냥. 유치원에서 뭐 했어? 색종이. 짧은 대화가 이어졌어요. 평범하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목소리 톤이 바뀌었어요. 아빠가 말했습니다. 오늘도 말 안 했지? 도연이 목소리가 아주 작아졌어요. 응. 집에 가서 아빠가 한 말 엄마한테 얘기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기억하지? 도연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지? 응. 그 대화가 끝나고 잠깐 침묵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 목소리였어요. 조용하지만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도연아, 괜히 말하면 문제 커져.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여자 목소리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있어. 알겠지? 네. 도연이 대답이 너무 작아서 저는 이어폰을 더 깊이 눌러야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차 안이 조용해졌어요. 라디오 소리가 작게 깔렸습니다. 그 위로 아이 숨소리가 들렸어요. 고르지 않은 숨소리였습니다. 울고 있는 건지 참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 숨소리가 너무 오래 들렸습니다. 저는 재생을 멈췄어요. 이어폰을 빼고 잠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거실에서 아이가 텔레비전 보는 소리가 작게 들렸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녹음기를 손에 쥔 채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이 아빠와 그 옆에 여자가 아이에게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집 얘기를 하지 말라고. 조용히 있으라고. 말하면 문제가 커진다고. 7살짜리 아이에게 차 안에서 조용하고 단단한 목소리로 그 말을 반복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이가 왜 말이 없었는지, 왜 신발을 숨겼는지, 왜 밤마다 혼자 현관으로 나왔는지.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연결되었습니다. 저는 손을 한번 꼭 쥐었어요.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이제는 막연한 감정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이는 어른들 사이에서 너무 오랫동안 혼자였어요. 말하지 말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신발을 숨기는 것 말고는 자신을 지킬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저는 녹음기를 손에 든 채 거실로 나갔습니다. 도연이가 텔레비전을 보다가 저를 올려다봤어요. 할머니, 밥 언제 먹어? 저는 웃었습니다. 금방 해줄게. 조금만 기다려. 아이는 다시 텔레비전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냄비에 물을 올렸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어요.
하지만 아이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아야 했습니다. 물이 끓기를 기다리면서 저는 아이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텔레비전 화면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고 아이는 그 빛을 받으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보였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아이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말하지 않고 있을 뿐이었어요. 그날 밤 딸이 들어오자마자 저는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문을 닫고 이어폰을 건네줬어요. 들어봐. 딸이 이어폰을 꽂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저는 딸 옆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딸 얼굴을 보지 않으려고 했는데 자꾸 눈이 갔습니다. 녹음이 유치원 구간을 지나 하원 이후로 넘어가는 순간 딸 표정이 굳었어요. 눈썹이 미세하게 내려앉았고 입술이 가늘게 닫혔습니다. 손이 무릎 위에서 조용히 주먹을 쥐었어요. 녹음이 끝났습니다. 딸이 이어폰을 빼고 잠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한참 뒤에 딸이 말했어요. 엄마, 이거 애 아빠 목소리 맞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여자 목소리도 들렸어. 딸이 짧게 말하고 입을 닫았어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다렸어요. 딸이 속으로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혼하고 나서도 딸은 전 남편 얘기를 거의 꺼내지 않았어요. 힘들었냐고 물으면 괜찮다고 했고 화나지 않냐고 물으면 그냥 지나간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녹음 속에는 지나가지 않은 것들이 담겨 있었어요. 아이한테까지 손을 뻗고 있었으니까요. 딸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직접 애한테 물어봐야겠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아이를 다그치는 방식은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딸은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조용히 말했어요. 도연아, 엄마가 물어봐도 돼? 응. 신발 왜 숨겨? 아이가 잠깐 멈췄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빠가 준비하래. 무슨 준비? 아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대답이 늦었습니다. 딸은 재촉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이 등을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한참 뒤에 아이가 말했어요. 도망갈 준비. 딸 손이 멈췄어요. 그리고 다시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신발 안에 종이도 아빠가 넣어줬어? 아이가 고개를 작게 끄덕였어요. 그 쪽지는 아이 아빠가 직접 아이 신발 안에 넣어준 메모였습니다. 아이가 이 집으로 돌아올 때마다 신발 안에 그 쪽지를 넣어 보냈던 거예요. 도망갈 준비를 하라고. 그리고 아이는 그 말을 그대로 따랐어요. 매주 집에 돌아오면 신발을 숨겼고 밤마다 신발을 꺼내 현관 앞에 놓았어요. 아이 입장에서는 아빠 말을 따른 것뿐이었겠지요. 하지만 그 말이 아이를 얼마나 오래, 얼마나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는지는 아이 스스로도 몰랐을 거예요. 딸이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방 밖에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딸 어깨가 아주 조금 떨리고 있었어요.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아이를 안은 채로 딸은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물러섰어요. 부엌으로 돌아가 물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았어요. 그냥 서 있기가 어려웠거든요. 물이 끓는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딸이 어떤 결심을 했는지 묻지 않았어요. 물어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딸 눈빛에 이미 답이 있었으니까요. 아이를 더 이상 그 상황에 두지 않겠다는 것, 그것만은 분명해 보였어요. 저는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뒤로 며칠이 지났어요. 딸이 법률 상담을 받았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저한테 자세히 말하지는 않았어요. 다만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그 말만 했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어요. 딸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딸이 직접 아이를 데려오는 날이 있었어요. 원래는 아빠 집에서 아이가 돌아오는 날이었는데 그날은 딸이 직접 데리러 갔다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어요. 저는 부엌에 있다가 그 소리를 듣고 걸어 나왔습니다. 딸이 먼저 들어오고 그 뒤로 도연이가 들어왔어요.
저는 아이 손이 움직이는 걸 봤습니다. 신발을 벗었어요. 그리고 잠깐, 아주 잠깐 손이 멈췄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어요. 아이 손이 신발장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멈췄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몸을 돌려 신발을 신발장 옆 바닥에 가지런히 놓았어요. 코가 신발장 쪽을 향하도록 나란히.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이가 저를 향해 걸어왔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할머니. 응. 나 이제 신발 안 숨겨도 돼.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참아지지 않았어요. 아이 눈빛이 달랐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뭔가를 숨기듯 아래를 내려다보던 눈빛이 그날은 저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저는 아이를 불러 안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안았어요. 아이도 제 등에 작은 손을 올렸어요. 꼭 앉지는 않았어요. 그냥 살짝 올려놓은 것이었는데 그 작은 손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딸이 부엌으로 걸어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물을 따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딸도 울고 있을지 몰랐어요.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안은 채로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현관에 가지런히 놓인 신발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숨겨지지 않은 신발이었어요. 제자리에 놓인 신발이었습니다. 아이가 더 이상 도망갈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온 거였어요. 얼마나 걸렸을까요? 아이가 처음 신발을 숨기던 날부터 오늘까지 그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를 생각했습니다. 아이는 그 시간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했고 그러면서도 불안했고 그 불안을 신발 숨기는 행동으로 혼자 감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무게를 이제는 내려놓아도 된다는 걸 아이가 알게 된 거였습니다. 저는 아이 머리를 한번 쓸어내렸어요. 아이가 제 품 안에서 조금 더 몸을 기댔습니다. 말은 없었어요. 그냥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와 아이 그리고 현관에 가지런히 놓인 작은 신발. 그 신발이 그 어떤 말보다도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아이는 괜찮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하루였어요. 앞으로도 힘든 날이 있을 거예요. 아이가 그 시간을 다 소화하려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신발을 숨기지 않아도 되는 이 집에서 저와 딸과 함께 있으니까요. 그 사실 하나가 오늘 저를 버티게 해주었습니다. 도연이의 신발이 제자리로 돌아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밤이 필요했는지 모릅니다. 아이는 말 한마디 못하고 그 작은 손으로 신발만 숨기고 또 꺼내기를 반복했어요. 그 모습이 마음에 걸리셨다면 오늘 이야기 어떠셨는지 댓글로 한 말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이 사연을 더 많은 분들께 전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도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